그날 저는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 기준이가 드디어 사람을 만났다고 결혼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도 믿기지 않았는데 양가가 처음 얼굴을 맞대는 자리에 제가 직접 앉아 있다니 꿈 같았습니다. 기준이는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수도 적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어디 다니면서 사람을 만났다는 말도 거의 못 들었고 늘 일만 열심히 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 애가 엄마 이 사람 진짜 좋아해요. 결혼까지 생각 중이에요. 하고 말했을 땐 솔직히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다정이라는 아가씨는 이름처럼 참 다정했습니다. 인사도 공손했고 기준이보다도 말이 또렷하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제가 낯설지 않게 느끼도록 먼저 말을 건네주더군요. 어머님 기준 씨가 평소에 얼마나 어머님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제 안쪽 어딘가가 묘하게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아들의 사돈 될 분.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첫눈에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고 이름도 이 자리에서야 처음 들었는데 그 여자의 말투, 자세, 눈빛 하나하나가 자꾸만 마음을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정혜라고 합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혜. 특별할 것도 없는 이름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어딘가에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뇌리에서 맴돌고 그 목소리가 귓속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는 무난하게 이어졌습니다. 기준이는 다정이가 요즘 읽는 책 이야기, 둘이 제주도에 다녀온 이야기, 어릴 적 얘기까지 꺼내며 그야말로 아들치고는 드물게 말을 많이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속으로 이젠 다 컸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눈은 자꾸만 그 여자 윤정혜에게로 향했습니다. 다정이가 말할 때마다 그 말을 듣는 윤정혜 씨의 표정, 고개를 끄덕이는 리듬, 손으로 물컵을 다시 쥐는 동작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왜 그리도 눈에 밟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정이보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짧게 숨을 고르고 단어를 고르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마다 이상하게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요? 왜 자꾸 내 눈길이 따라가는 걸까요? 어머님, 혹시 음식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다정이가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주 맛있다. 내가 골랐니? 네. 기준 씨랑 같이 알아봤어요. 그랬구나. 정성 들였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속은 계속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윤정혜 씨. 그 사람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저 앉아있고 고개 끄덕이고 딸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짓는 그 모습이 도무지 마음을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윤정혜. 그 이름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가시처럼 박힌 듯 계속 찔러댔습니다. 처음 들은 이름인데 왜 이럴까?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을 때 손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물 한 잔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윤정혜 씨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스쳐가는 사돈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 사람과 마주한 그 시간이 자꾸만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치 내가 잊은 줄 알았던 무엇인가가 그 여자의 한마디, 한 행동, 한 눈빛에서 조용히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무섭고 차갑게 느껴졌던 게 19이란 나이에 뱃속에 생명을 품고도 제대로 누울 곳조차 없었던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숨이 막힐 만큼 아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 배가 불러올수록 더 거칠어졌습니다. 괜찮다며 책임진다던 말은 배가 티나기 시작한 어느 겨울날 제 뺨을 내리치며 사라진 그 순간 끝이 났습니다. 부모님께 말도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다 큰 딸이 미혼모라니요. 그 말을 꺼냈다간 아예 집 밖으로 쫓겨났을 겁니다. 그땐 정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한 칸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작은 라디오 하나에 의지해 버텼습니다. 며칠은 굶기도 했고 며칠은 동전 몇 개의 컵라면 하나로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 아이는 제 안에서 열심히 자라더군요. 밤마다 발로 차듯 움직이며 살아있음을 알렸고 저는 그게 기특하면서도 미안해서 배를 쓸어내리며 울곤 했습니다. 병원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진통이 오기 전날까지도 전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허리를 짓누르는 고통을 안고 혼자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인근 보건소 근처의 작은 개인 산부인과였습니다. 간호사는 제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저 아가씨 또 왔네. 그 말에 고개도 못 들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살이 잘 오르지 않았고 울음소리도 작았던 아이. 겨우 팔에 안고 작은 수건에 싸서 조심조심 품에 안았습니다. 하루를 안고 버텼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나 혼자 키울 수는 없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하늘샘 보육원 상담소였습니다. 그곳에선 생후 일주일 이내면 위탁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상담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서류를 작성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이름 한 줄 적는 데에도 손이 떨려서 펜을 놓쳤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적을 수 없었습니다. 전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위탁보호 희망. 그 한 줄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아이를 내려놓는 순간 제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이를 본 마지막 기억은 보육원 직원이 조심스레 안고 들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목덜미에 얇은 털실 모자가 덜렁거리던 모습. 그때도 전 직원이 돌아보기 전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울면 안 되니까요. 울면 놓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입구로 나서는데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쌓인 눈 위에 찍힌 제 발자국이 어쩐지 너무 가볍게 느껴져 죄책감처럼 제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고 누운 채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도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말만 가슴속에서 반복했습니다. 제발 죽지 않게만 해주세요. 제발 좋은 사람에게 가게 해주세요. 부디 그 애가 나처럼만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두 손을 모았던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낮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의 풍경이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데도 저는 괜히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어딘가 불편하고 어딘가 뒤틀린 듯한 그 얼굴. 저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론 분명 웃고 인사하고 말도 잘 맞추고 돌아왔는데 속은 도무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밥도 억지로 넘겼고 말도 일부러 맞장구 치듯 했지만 저는 상견례 내내 한 사람만 계속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정히 그 아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 있었던 제 아들의 사돈 될 그 여자. 윤정혜 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크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가며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자꾸 그 여자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다정이보다도 제 아들보다도 오히려 그녀가 어떤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는지, 말을 할 때 손끝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 웃는 그 순간 눈과 주름이 어떻게 접히는지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여자가 했던 말 한마디가 제 안쪽 어딘가를 조용히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늘샘 복지재단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예전엔 하늘샘 보육원이었는데 입양 전까진 거기서 자랐어요. 그 말에 숟가락을 들던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표정 하나 안 바꾸려 애쓰며 다시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이미 제 안에선 뭔가가 멈춰 있었습니다. 하늘샘 보육원. 그 이름은 제가 아직 20살도 되기 전에 아이를 맡겼던 그곳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에 10년도 넘게 꺼내지 않았던 기억이 저도 모르게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타고 갔던 길. 간호사의 무심한 눈빛. 서류에 제 이름 석자를 적으려다 손이 덜덜 떨리던 그 순간. 위탁보호 희망이라고 적어 넣었던 그 마지막 문장.
모든 것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엉켜서 되살아났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저는 제 손등을 바라보다가 작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들은 건 그저 하나의 직장 이름, 하나의 과거사였을 뿐인데 왜 제 몸은 마음은 이렇게까지 흔들릴까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제 아들의 약혼녀의 어머니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신경이 쓰였을까요?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정이가 물을 따를 때 윤정혜 씨가 조용히 컵을 받치는 손. 그 손이 참 조심스럽고 따뜻해 보였던 순간. 누구보다 딸을 존중하는 듯한 말투. 작은 배려가 배어있던 눈빛. 그 모든 장면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그 말이 마음속에 떠올랐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 애는 이름도 못 받아갔고 제 얼굴도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입양을 갔다면 이름도 바뀌었을 테고 부모도 달라졌겠죠. 이름 하나로 직장 하나로 그게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자꾸만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랍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내 묻어두었던 위탁 서류가 아직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쌤이라는 글자가 분명 적혀 있겠지요. 그때 받았던 안내문, 위탁 확인증, 아무 이름도 없이 아이라고만 적힌 인수인계 서류. 그게 정말 그 사람과 연결된다면 그렇다면 이건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럴 리 없어라는 말로 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 속엔 분명 얼굴도 이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주했던 그녀의 말투, 눈빛, 그리고 하늘쌤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의 조용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 말투가, 그 침착한 기색이, 그 따뜻한 시선이 그 애를 안고 돌아섰던 그 마지막 순간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놓아버렸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정말 저 앞에 나타난 걸까요? 저는 점점 그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확인해봐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문고리처럼 덜컥거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서랍 맨 아래를 뒤적였습니다.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았던 서류철 한 묶음. 먼지가 엉겨붙은 투명 파일 속에서 낯익은 종이 하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마치 이 종이 하나에 제 인생이 다시 끌려갈 것만 같아서요. 하늘쌤 위탁 확인서. 위탁자 박정숙. 아동명 없음. 수탁처 하늘쌤 보육원. 소장 신혜선. 그 이름. 신혜선. 그 순간 상견례 자리에서 윤정혜 씨가 했던 말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저 입양 전까지는 하늘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때 저 돌봐주셨던 소장님 성함이 신혜선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같은 이름, 같은 시설, 그리고 같은 시기.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건 불안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진실이 되지 않죠.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그 사람이라면, 제가 버려야만 했던 그 애가 정말 제 앞에 나타난 거라면 그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며칠 뒤 기준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다정이랑 같이 들러도 돼요? 응, 그래. 왜? 요즘 일 바빠서 얼굴도 못 봤고 다정이도 어머님이랑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하길래요. 그래. 오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오는구나. 제가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식사 준비는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김치는 꺼내두고 깨를 2번이나 더 볶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요리는 핑계였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건 검체였습니다. 머리카락 그리고 입을 댄 컵. 다정이가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날이 좀 쌀쌀하지? 괜찮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뭔가 끓이고 계셨어요? 미역국 끓였지. 생일은 아니지만 좋은 날이니까. 기준이는 이미 익숙하다는 듯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았고 다정이는 살짝 머리를 정리하며 고무줄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고무줄 좀 있을까요? 거울 옆에 빛하고 같이 있을 거야. 그것 써. 감사해요. 다정이가 욕실 앞에서 제 빗을 들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잠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간 제가 물을 따라주자 다정이는 유리컵을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컵도 제가 따로 챙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커피까지 마시고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자마자 빗과 유리컵을 조심스럽게 별도 비닐에 담았습니다. 머리카락 몇 올, 입술이 닿은 가장자리. 그 모든 흔적이 지금 제게 가장 필요했던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항목을 원하시나요? 혹시 외손녀 관계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검체 상태만 양호하면 7일 이내로 결과 나오실 겁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검체를 제출하고 병원을 나오는데 햇살이 맑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오전이었지만 제게는 하루 전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그 애라면, 제 앞에 나타난 이 사람들 모두가 제 인생을 다시 뒤집을 운명이었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제 삶은 다시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들어서기 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스크 안으로 흘러든 공기가 따뜻한데도 온몸은 싸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구에서 접수증을 받는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고 간호사가 눈치를 채지 않기를 바랄 만큼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오늘 나왔습니다. 네. 결과지는 이쪽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작은 회의실처럼 생긴 공간. 창문은 닫혀 있었고 탁자 위엔 하얀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외손녀 관계 검사는 목의 혈연 관계 중에서도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번 결과는 26.1% 유전자 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훅 하고 빠졌습니다. 의자에 기대 있던 제 등줄기가 천천히 무너졌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상담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균적으로 외손녀는 약 25% 전후의 유전자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번 검체는 빗과 유리컵을 통한 수동 채취였지만 DNA 추출 상태가 안정적이었고 확률적으로도 강하게 지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그분은 선생님의 외손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제가 지난 몇십 년 넘게 묻어둔 시간을 단숨에 깨부쉈습니다. 눈앞이 번져 있었고 입술은 굳은 채 열리질 않았습니다. 가슴이 콱 막혀서 그 어떤 숨도 쉽게 들이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고 눈으로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결과지를 바라보며 머리는 몇 초 전으로 자꾸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외손녀. 일치율 26.1%. 검은 글씨로 인쇄된 그 수치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니,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세월을, 그 차가운 날들을 그 아이가 견뎌낸 겁니다. 이름도 없이 보내졌던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지금 제 아들의 사돈이란 이름으로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전에도 울지 않았던 순간들, 그 아이를 보육원 문 안에 두고 나섰던 겨울밤조차 울 수 없었던 저는 그날 상담실 안에서 주저앉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고 싶지 않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애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제 죄를 다시 살려낸 것 같아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 애가 살아서 그렇게 반듯하게 커서 저를 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섭고 죄스럽고 그리고 벅차도록 아팠습니다. 그날 제가 돌렸던 고개, 그게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외면했던 울음, 이렇게까지 무겁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결과지를 가방 안에 넣으며 손끝에 닿는 종이 감촉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한 장의 종이일 뿐인데 저에겐 그게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명확한 진실을 제가 먼저 알아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 아이를 사돈이라 부르며 살아야 할지 아니면 딸이라 부르며 무릎 꿇어야 할지 그 선택 앞에 혼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불은 껐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간간히 바람 부는 소리만 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심장이 뛰는 소리만은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이건 선택이 아니라 싸움이었습니다. 진실을 꺼낼 용기와 그것을 삼킬 책임 사이에서 저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기준이와 다정이. 결혼은 물론이고 두 집안의 관계까지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기준이는 충격을 받을 것이고 다정이는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흔들리겠죠. 이름도 가족도 삶의 기억도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흔들어도 되는 걸까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저는 또다시 이 아이를 외면하는 겁니다. 그날 겨울 문을 닫고 나왔던 것처럼 또다시 이 아이의 인생을 외면하고 침묵으로 덮는 겁니다. 그땐 미성년이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알고도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모른 척하면 그건 핑계도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몸을 돌려 천장을 보았습니다. 말하지 마. 이건 내 과거지 그 아이의 미래까지 흔들 일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끝내 모를 거야. 자기가 누구였는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그 생각이 들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일어나 냉수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찬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데도 머리는 계속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두 사람을 생각하면 숨이 가빠졌습니다. 청첩장, 한복 맞추기, 예물, 예단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없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이 맺는 혼사도 아니고 남남끼리의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죄가 만든 인연이고 그 죄가 침묵 속에서 자라 지금 이렇게 제 앞에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겁니다. 저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말하지 마. 말하면 모든 게 망가져. 하지만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고 그 아이가 내 앞에 있었노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진실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걸 저 혼자만 품고 살아가는 일. 그게 가장 끔찍했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했습니다. 몸에 닿은 공기는 차가웠고 속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면 이 결혼은 파탄이 됩니다. 윤정혜 씨는 아마 절 용서하지 않겠죠. 아니, 저라면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그건 또 다른 버림입니다. 그건 제가 이 아이를 2번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모른 척은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자고 입을 여는 건 용기를 가장한 이기심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밤새 한 발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말해야 한다는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침묵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 저는 먼저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윤정혜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식은 아주 간단하게 식사 한번 하시죠. 였고 장소도 일부러 조용한 국수집으로 골랐습니다. 낮 12시 사람도 붐비지 않고 마주 앉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도 조금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러게요. 우리가 단둘이 앉은 건 처음이네요. 그러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먼저 메뉴판을 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수 이름 하나 읽히지 않았습니다. 속은 이미 아무것도 삼킬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국수 2그릇을 시켜놓고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던 시간.
그 몇 분이 그렇게 긴 시간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끝으로 젓가락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입양 기록 본 적 있으세요? 그녀는 조금 당황한 듯 눈썹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내 어릴 때 입양된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록 같은 건 어릴 때 본 게 다예요. 왜 그러시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는 시간을 끌어봐야 저만 비겁해질 뿐이니까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아이였구나.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커졌다가 이내 아주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손가방 안에서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병원에서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꺼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날 밤 제 심장을 부여잡고 적어 내려간 손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읽는 동안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떨리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덮은 그녀는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접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쌤, 신의 선, 위탁 확인서 모든 게 너무 정확해서 제가 확인했어요. 확실하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요? 왜 이제 와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이에요? 왜 납두고 있는 지금에 와서야? 이런 말 하시는 거냐고요. 그게 내가 맞는지 확인이 안 돼서.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말 못할 것 같아서. 그 순간 그녀가 식탁을 탁 하고 쳤습니다. 국수 그릇이 흔들렸고 국물이 가장자리에서 넘쳤습니다. 당신은 날 버렸어요. 그녀의 말은 낮았지만 단호했고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내 부모가 날 버렸다는 생각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입양됐다는 말, 친부모 기록이 없다는 말 들을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버려졌을 거라고 그렇게 자책하면서 컸어요. 정혜야. 그리고 나는 그 나이에 딸을 낳았어요. 19이었고 그 누구보다 미숙했지만 그 아이를 지켰어요.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수록 제 말은 더 무의미해졌습니다. 당신은 날 버렸죠. 근데 난 그 나이에 딸을 낳고 지켰어요. 한 문장, 한 단어가 바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죄책감? 후회? 뭐든 간에 너무 늦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이미 먹지도 못한 음식 위로 그림자처럼 떨리는 제 손이 보였습니다. 내가 딸을 키운 게 아니라 날 버티게 만든 게 바로 그 아이였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얘기 다정이한텐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제가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아주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아 식지 않은 국수와 식은 제 죄책감 사이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제 손에 들려있던 종이컵이 부서질 듯 구겨져 있었고 창밖에 햇살이 참 잔인하게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번도 웃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그녀의 마지막 말만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딸을 낳고 지켰어요. 그녀는 결국 그 말을 자신의 딸에게도 전했습니다. 다정이는 그날 정혜 씨가 준비해준 소고기 무국을 앞에 두고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요 며칠 계속 멍하니 있고 밤마다 깨더라. 윤정혜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숟가락을 쥔 손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정아,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말해봐.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정혜 씨는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 외할머니 살아계셔. 그리고 내가 이미 만난 분이야. 그 말에 다정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정혜 씨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말했습니다. 너 상견례 때 만난 기준 시어머님 있지? 그분이 내 외할머니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정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내 외할머니에게서 태어난 딸이야. 그분이 날 낳았고 위탁소에 맡겼고 난 거기서 자랐고 입양돼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다정이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숨소리도 눈빛도 모두 얼어붙은 채였습니다. 그럼 지금 말한 그 외할머니가 기준 씨 어머니라는 그분이 내 외할머니라는 거야?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정이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식탁을 부여잡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두 눈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준 씨는?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한동안 숨을 고르다가 결국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그럼 기준 씨는 내 외삼촌이야? 정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되냐고. 다정이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났고 손등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천천히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는 그녀의 어깨가 마치 누군가에게 짓눌리는 것처럼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정아 미안해. 엄마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끝났는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기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기준이는 그 전화를 받고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다정이가 지금 나보고 자기 외삼촌이래. 그는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꾹 다문 채 계단 난간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해? 왜 지금 와서 우리가 뭘 어쨌다고? 기준이는 말끝마다 턱이 떨렸고 숨은 가쁘게 엉켜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어. 정말 진심이었단 말이야. 처음이었어. 누굴 이렇게까지 좋아한 건.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무너지는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 아이가 내 조카라고? 엄마, 나 지금 내 조카랑 결혼하려 했던 거야? 그는 결국 무릎을 꿇듯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그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밤 기준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문도 닫지 않은 채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 입술은 미안하다는 말을 붙잡고 있었지만 차마 그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말마저도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다정이도 기준이도 각자의 집에서 연락을 끊은 채 아무도 서로를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의 결혼은 아무 말 없이 멈춰섰습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날이 맑았습니다. 햇빛은 따뜻했고 바람도 고요했는데 마주 앉은 네 사람의 얼굴은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엔 된장찌개와 나물무침, 조기구이까지 차려져 있었지만 누구 하나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윤정혜 씨는 눈을 감고 앉아 있었고 다정이는 어깨를 웅크린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기준이는 식탁 옆 의자에 깊게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국을 한번 휘젓고 나서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너무 늦게 나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망쳤구나.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윤정혜 씨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솔직히 저도 조금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근데도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건지.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숨기려고 하신 건 아니란 거 알아요. 그 말에 윤정혜 씨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다정아,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기준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눌러 물었습니다. 우린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 목소리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손도 안 잡았을 거예요. 웃지도 울지도 않았을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 안 한 척하고 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감정은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 말에 다정이는 참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준 씨, 그런 말하지 마요. 기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윤정혜 씨는 다정의 어깨를 감싸려다 멈췄고 저는 두 손을 식탁 아래로 내려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니? 그냥 내가 다 늦게 깨달았어. 그게 다야. 그 말은 말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벌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정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더니 식탁 위에 놓인 수저를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잠이 안 와요. 눈 감으면 상견례 때 웃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저 그때 진짜 행복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터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충분히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윤정혜 씨는 손끝으로 다정의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정은 고개를 피하지도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있었습니다. 기준이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주방 쪽으로 걸어가 싱크대 앞에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그 등 뒤를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돌아온 기준이는 자리로 오지 않고 식탁 맞은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당분간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좀 떨어져서 생각해봐요. 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네 사람은 밥도 먹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식어 있었고 숟가락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의 침묵을 먼저 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누구에게도 먼저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이도 다정이도 정혜 씨도 모두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게를 열고 반찬을 만들고 문을 닫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 바닥에 작게 접힌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엔 이름도 없었고 테이프도 없이 조심스럽게 접힌 채 문틈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들고 들어와 펼치자 거기엔 또박또박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순 없지만 받아들여 볼게요. 어쩌면 나도 엄마라는 존재를 기다렸던 사람일지 모르니까요. 윤정혜 씨의 글씨였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도 용서라는 말도 없었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쪽지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쓴 듯한 연한 글씨였습니다. 어머님 말고 이제 할머니라고 불러볼게요. 그 말을 보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서 봉투를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30년도 넘게 감춰온 시간, 도망쳤던 죄책감, 말하지 못했던 후회. 그 모든 것이 그 짧은 문장에서 풀려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에 나물 몇 가지, 달걀 프라이 하나, 조기구이 한 토막.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식탁엔 네 사람 몫을 차렸습니다. 언젠가 함께 앉을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숟가락을 놓고 막 앉으려던 참에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혜 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 편지 읽으셨죠? 응. 잘 읽었어. 고맙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문을 열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우린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말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떤 표정을 지을지도 모르겠고
다정이가 울고 있을 때 저는 그냥 멈춰버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도 그랬어. 그날 나는 어떤 말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았거든. 정혜 씨는 제 앞에 놓인 물컵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다 말했습니다. 다정이는 당분간 저와 떨어져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며칠 전 가게 앞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도 마음 정리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물컵을 들어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기준인 며칠 전 문자 한 통 왔어. 엄마 잘 지내요? 딱 그 한 줄. 근데 그 안에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었더라. 정혜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무너졌다면 다 우리 탓이었을 거니까. 우린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접시에 나물을 조금 담아왔습니다. 정혜 씨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정이 오면 이거 좀 데워서 주렴. 그 아이 매운 거 못 먹는다며. 정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식탁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그릇을 놓아보았습니다. 아직 그 자리에 앉진 않았지만 그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젠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워두는 일이 이렇게 따뜻한 기다림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오는 죄책감이 이제는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림자는 결국 제 안에 있던 진실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다정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 너한텐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다. 그 말에 다정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에 오래도록 구멍 나 있던 무언가가 살짝 메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다 채워지진 않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구멍을 안고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다정이와 정혜 씨를 만납니다. 때론 함께 밥도 먹고 공원도 걷습니다. 기준이는 아직도 좀 어색해하지만요. 그 아이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가족은 망설임 끝에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제가 버렸던 가족, 그 가족이 다시 저를 품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품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다짐합니다. 이 손 놓지 않겠다고요.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